네. 제이슨 양 역할이고요. 제이슨 양은 한국에서 굉장한 수재예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나사에 취직해서 나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인데, 이번에 환도 열차가 서울로 도착을 하면서 환도 열차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파견돼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달라. 그 사건들하고. 생존자가 있잖아. 네가 봤어? 그 생존자들. 직접 보지 않은 걸 믿을 수 있어? 그래, 네 말처럼 우린 결국 끝을 알 수 없어. 어떤 거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과정을 즐기는 것뿐이지. 인생 과도하게 의미 두지 않고 어떻게? 흔들리면서. 그냥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끝은 어차피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흔들고 또 흔들고, 그래야 데이터도 우수수 쏟아지고 그럴 거 아니야, 톰이. 사체 중이 아니지 사체 외지. 발견된 사체는 원래 12구였는데 그 여자가 난데없이 나타났다며. 어찌됐든 좀 나중이니까 사체 외지? 혹시 알아? 사체에다 누가 생존자를 슬쩍 끼워 넣었는지. 네가 한국을 알아? 끝? 네. 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해서 이게 몇 단계라고 셀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의 작품은 희곡이 먼저 오니까 희곡을 받아서 읽죠. 소리내지 않고 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희곡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이게 소설과는 굉장히 달라요. 소설에서는 그 인물의 감정이나 그날의 온도, 추운지 더운지, 그리고 그날의 감정 상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 이런 게 자세히 다 써 있잖아요. 희곡에는 그런 게 없이 지문하고 대사만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대사와 지문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유추해서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희곡은 퍼즐을 맞추는 과정 같아요. 희곡을 읽어서 공연을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았건 간에 작품 전체를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작품 전체를 읽어서 이 작가의 의도와 이 작품이 가야 하는 방향성을 먼저 잡은 후에, 그리고 각 장면에서의 목표도 잡아야 하고, 잡는다기보다는 찾는다고, 퍼즐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다른 구성원들과 다 공유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인물에 대해서 다시 찾아 나가기 시작하죠. 다시 새로운 퍼즐을 찾아 나가고, 이 인물이 이 작품에 왜 존재하는지, 이 인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작품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각 장에서의 목표, 그런 것들을 이제 희곡 기반으로, 텍스트 안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쭉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인물을 나만의 것으로 다시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 게 저의 단계인 것 같아요. 훨씬 복잡하지만 좀 단순화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정답이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퍼즐을 맞추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퍼즐을 맞추는 그런 말랑말랑한 상태로 작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좀 더 살아있는 인물과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가장 큰 영감은 어디서 왔나요? 창작 과정에서 영감을 얻는 거는 사실 텍스트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안에서 계속 찾아내는 것인 것 같고요. 영감을 그때는 텍스트를 보고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새로운 영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많은 영감을 넣어 놓으려고 인풋을 계속 넣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다른 예술 작품들 또 무대 예술 뭐 다른 분야의 공연이라든가 예를 들면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을 본다든지 전시 이런 것들 관람하는 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고 또 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서인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좀 뇌가 좀 열려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작업 도중에 영감을 잃으면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잠을 푹 잡니다. 잠을 푹 자면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맞다 하고 떠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걱정은 내려놓고 잠을 푹 자는 편을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무대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극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무대 위에서 제 친구였는데 무대 위에서 모글리 같은 역할이었는데 진짜 동물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거 무대 위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 마리 동물이 무대 위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 무대에서 사는 동물 같았거든요. 저거다. 나도 무대에서 사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진짜 저기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고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서서히 작업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일상생활과 비슷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빠르게 때로는 조금 느리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면 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무대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음향인데 제가 처음 연극 시작할 때 음향 오퍼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CD를 2개 틀어놓고 볼륨을 손가락으로 조정을 하면서 1번 틀었다가 그 배우 감정선에 따라서 쫙 올렸다가 빠지면서 쫙 내리면서 CD 틀고 두 번째 CD 틀고 올리고 막 이게 진짜 쾌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도 너 오늘 완전 감정 삘 받았더라 이러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이제 페이드인 3초, 7초, 아웃 3초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세팅을 해놓고 큐만 넘기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하지만 뭐 점점 좋은 쪽으로 기술이 쓰이고 있으니 더 발전되는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옛날에는 무대에서 영상이나 이런 걸 쓸 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송출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무대와 잘 어우러지게끔 쓰는 점도 네, 자연스럽고 좀 다각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를 사람이 연기를 해서 앞으로 조만간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이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만간 1, 2년 내에 AI가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하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입력을 해놓으면은 걔가 대답을 할 테니까 또는 뭐 즉흥적인 상황이 AI를 통해서 계속 벌어지는 무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에 와서 지금 청소년 연극단 지도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학생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교육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버스를 타고 서울의 코엑스에 가서 뮤지컬 원스를 관람하고 왔어요. 네, 뮤지컬 원스가 영화도 참 잔잔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뮤지컬은 더 잔잔하면 어떡하지?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혹시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도 좋았지만 아이들이 서울 가는 것도 너무 재밌어하고 우리 다 같이 버스 타고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했고 또 어떤 아이 한 명은 와, 저 서울 처음 와봐요. 그리고 계속 창밖에 구경하고 와, 건물이 너무 커요. 이러고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과 이 원스라는 작품을 봤는데 아이들이 물론 결말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뭔가요? 열린 결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또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와서 연극단에서 열심히 저와 함께 놀고 있는데 이런 생생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객석에 있는 관객들을 만날 때와는 또 다르게 직접 이렇게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천진난만한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사실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객과 직접 호흡하면서 대화하고 이들이 무대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와주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앞으로 제가 연극을 하는데 또 많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또 하나의 영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후배였을 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막하고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뭐라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지금 후배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겠지만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조금 팁이 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연극은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매 작품마다 너무나 어렵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과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몇 번 안 생기거든요. 항상 부딪히고 트러블이 생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에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과 부딪히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인간을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자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간에게 너무 실망을 하거나 너무 상처받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쨌거나 상대방이건 아니면 내가 맡은 인물에게이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의를 항상 잘 지키면 그걸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리고 내가 예의를 지켰을 때 상대방이 너무 예의가 없다면 굳이 애써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멀어지면 된다. 이게 조언이 되나? 근데 애쓸수록 내가 더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너무 내가 예의를 항상 지키면 예의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애쓰지 말고 그냥 놔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연극 서적 이외에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많이 깊게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얻고 열리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감을 얻는 그런 도구로서 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께서도 책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